열리는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권을 행사한 간호법의 재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밖에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거액 가상화폐 논란을 일으킨 김남국 의원 징계안이 본격 논의되는데요. 관련 내용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본회의에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지금 재표결이 예상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 이야기부터 해볼 텐데요. 일단은 표결이 된다라고 하면 그 결과 어떻게 예상을 좀 하시는지요? 일단 제2요구를 대통령이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입법은 과반 통과지만 이번에 제2를 다시 통과시키려면 3분의 2의 국회 본회의에 찬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 현재 반대가 예상되는 국민의힘의 의석수가 100석을 훨씬 넘지 않습니까? 110석을 넘으므로 예. 3분의 1을 이미 넘어선 상태입니다. 그래서 3분의 2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요. 당연히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민주당은 이걸 암에도 불구하고 이 협상이라든지 뭐 없이 또 이런 어떤 그런 다시 이 법안과 관련돼서 수정하지 않고 다시 올리는 건 정부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남발하고 있다. 이것을 아마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함이 아닐까. 안타까운 건 어쨌든 국민의힘은 한 번 더 수정을 해보자라고 손을 내민 것으로 알고 있고 예. 그러나 원안 그대로 표결하자라고 지금 민주당이 나선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부권 그러니까 예. 제2요구권의 남발 이것으로 낙인을 찍기 위함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물론 이제 2시 본회의 시작 전까지 또 극적으로 뭐 회동이 이루어져서 합의가 될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재표결 쪽에 힘이 더 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표결된다라고 했을 때 그 결과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마찬가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뭐 앞서 우리 평론가님 말씀대로 현실적으로 3분의 2의 찬성이니까 지금 현재 안대로 간다라고 하면 가결되기가 쉽지 않겠죠. 예. 다만 이 민생과 관련된 양곡관리법 그리고 간호법과 관련돼서 이 민생법안이거든요. 대통령의 연이은 2번의 거부권 행사가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그런 신뢰감이 굉장히 문제제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대통령의 독선,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선, 독주 이런 국민적인 의혹들 불신들이 있는 것이 가장 큰 우려이고요. 간호법의 핵심은 의료와 간호사들의 직역에 대한 갈등 문제로 우리가 치부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간호법은 전 세계 96개의 나라에서 지금 다 만들어서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 의료와 간호사들에 대한 직역의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의료 서비스를 이 시대에 어떻게 더 잘 할 것인가라는 게 핵심이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도시와 도농복합도시 또 농촌 지역이 있습니다만은 도농복합도시 이후에는 이런 도시에는 실질적으로 의사 수가 부족해서 의료 행위를 보건진료소나 방문 서비스 그러니까 의원이나 병원에 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예. 우리 간호사들이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간호법의 핵심은 간호사들의 양성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또 하나는 지역사회 그 의료 공백에 대한 서비스, 국민들의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문제를 간호사와 의료계의 이 갈등, 직역에 대한 갈등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서비스를 받는 국민 수혜자 입장에서 어떻게 우리 건강을 돌볼 것인가 여기에 핵심 쟁점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민생을 거부하면 저는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고요. 국민들한테 약속을 지켰잖아요. 간호사협회 가서 대통령도 약속을 했고 그리고 원희룡 그리고 박대출 정책위원장이 가서 우리가 간호법 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이게 공약집에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건 공약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옳지 않습니다. 자, 지금 수정안을 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역사회 돌봄, 의료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간호사협회나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죠. 예.
그러면 사실은 평론가께서도 그렇고 지금 대변인께서도 그렇고 부결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재표결이 이뤄진다면이라고 공통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쪽에서 재표결 쪽으로 가닥을 잡는 이유는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결국은 이제 뭐 중재가 안 되면 결국은 이제 표결이 되겠죠. 근데 지금 중재안에 지역사회에 대한 내용들이 지금 삭제가 돼 있어요. 예. 이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핵심이거든요. 이 내용이 국민들의 그 의료 서비스를 어르신들에 관한 방문 서비스라든가 보건진료소 하는 이 내용들을 이 간호법에다가 법에다가 규정을 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 돌봄 공백 의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 안들이 핵심인데 이 안들이 지금 빠져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중재가 잘 안 되는 것이죠. 지금 남은 시간이라도 집권 여당 국힘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호사협회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이런 내용들을 담아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의료 서비스의 삶의 개선을 증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받지 못하는 절충안이 아니라 받을 수 있는 절충안을 만들어 주시기를 지금 이 시간이라도 야당과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네, 절충안이 얼마 남지 않은 시간에 좀 실질적으로 가능할까요? 그렇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 그 안들이 다 빠졌다고 말씀하셨지만 문구 딱 한 구절이에요. 지역사회라는 그 문구 빼자는 거예요. 그 안이 그 안에 뭐 해서 돌봄을 해갖고 간호사가 어디를 나가고 이런 내용 전혀 없습니다. 딱 한 구절, 단 한 표현이에요. 지역사회. 그거 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그렇다면 그걸 들어간다고 해서 뭐 그 지역 돌봄이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안 이루어지던 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세미나나 토론회에서 이미 저 직역들이 전부 다 나와서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법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법을 손대면 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라는 말 한마디에 간호사들이 왜 수십 년간을 지금 그렇게 이 고집을 할까? 당연합니다. 지금은 이 지역사회라는 말이 들어갔다고 해서 이 법이 통과된 다음에 현장에서 무엇인가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이 법을 교두보로 해서 나중에 자신들이 개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쉽게 수정을 해서 개정을 해서 이 기반을 만들겠다. 이게 십수년간의 어떤 간호사들의 수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이고 지금 들이라는 거 빼놓고는 처우 개선하겠다는 거예요. 처우 개선과 관련돼서 아주 많은 어떤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역사회라는 지역사회라는 표현을 고집하는 이유 딱 한 가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는 견제를 하고 그다음에 의사들로부터는 독립하겠다. 간호사의 어떤 독립적인 지위를 확보하겠다라는 것이고 말씀하셨던 외국의 법안들 한번 들여다보시면 간호사를 따로 그렇게 직역과 분리해서 만들어서 대우하는 법안은 없습니다. 일부 국가들은 간호법이라는 이름이 존재할 뿐이지 간호사들이 따로 개원해서 무엇인가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어떤 법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요.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 문구를 보시면 대통령은 간호사들의 그런 이야기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이 처우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또 한 가지는 민주당의 입장이 제가 이해가 가지 않는 게 어떠한 법안도 사실은 다른 어떤 직역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득을 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이 이번 법안과 관련해서 의료인들 그러니까 의협이라든지 혹은 간호조무사협이라든지 또는 기타 다른 직역, 4개의 직역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설득하지 아니하고 간호사들만 이 법은 꼭 필요하다 하고 간호사들만을 위한 그런 과정만 있었단 말이죠. 저는 대통령이든 누구든 아마 이재명 후보도 그걸 약속을 하셨을 텐데 이재명 후보의 약속 안에 포함되는 건 다른 직역을 설득하면서 그것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지 다른 직역의 이야기들을 하나도 듣지 아니하고 특별히 간호사만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겠다? 그럼 그런 공약은 저는 굉장히 나쁜 공약이라는 거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정정을 해드리는데요. 그 지역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는 이 자체가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하면 의사 개원, 간호사들이 병원을 개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해입니다. 이것은 간호법 갖고는 병원을 개원할 수가 없어요. 의료법에
지역사회에서만 의사들이 개원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사회라는 것은 현행 이 시대의 그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의사가 부족해서 농촌 도농복합도시 이외에는 보건 진료소 형태로 간호사들이 의료행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법제화하는 거예요. 저희 간호사들이 병원을 개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잘못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정정을 해드리고요. 이 법안 자체가 저는 참 답답합니다. 오히려 여당이 국민의 건강과 국민의 삶을 위해서 법안을 만들고 그리고 야당을 설득해야 되는데 야당이 만들고 여당이 반대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집권 여당이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은 간호사분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가장 눈여겨봐야 될 것은 국민의 지금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서 고령화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의료인들이 부족해서 간호사들이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법제화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국가나 정부 역할 어떻게 법제할 것이냐 이런 틀 속에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 96개 나라에서 간호법 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 4월에 올해 말고 지난 4월에 이 간호법 제정과 관련돼서 여야의 의원들이 같이 함께 논의를 했어요. 그래서 5월에 상정을 했고 그리고 법사위에 9개월 동안 묵혀놨어요.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될 태도입니까? 이것이 그냥 임기응변으로 이게 그 민주당에서 이렇게 제안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야 대통령 후보들, 여야 모든 정당들이 간호법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을 했는데 지금 와서 태도가 바뀐 거 아닙니까? 옳지 않습니다. 다른 어느 분들보다도 간호계에서 직접 그 당사자들이 주목해서 이 사안을 보고 있을 텐데 만약에 오늘 표결이 이루어져서 부결로 가고 이게 폐기 수순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간호계에서는 좀 어떻게 입장을 표명하겠다라고 밝힌 것이 있습니까? 총파업에 들어가고 총파업을 위시해서 모든 어떤 그런 역량을 다 집결하겠다. 파업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번 총선과 관련해서 이것을 반대한 의원들에 대해서 그 반대 운동, 낙선 운동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반대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이 방안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당연히 간호사 협회에서는 반대를 할 것 같은데. 참 안타까운 건 이겁니다. 전 이것과 관련해서 이 코너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무조건 국민이 잘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수기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직역단체에 갈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렇다면 의사들은 이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그런 반인권적 단체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의사들도 자신의 어떤 이 임무 속에서 자신이 주어진 역할 속에서 국민들의 어떤 보건을 생각하는 그런 단체예요. 그리고 또 가정조무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간호사만 무슨 국민 보건을 생각한다? 그렇지 않거든요. 만약에 그게 정말 이 필요한 법안이었다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통과시키는 노란봉투법이니 모든 법안들 문재인 정부 때 다 했으면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안 한 이유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집권 여당은 적을 만들면 안 되거든요. 어떤 단체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집권 여당으로서 불리하다. 그런데 야당은 특정 단체를 표적으로 해서 특정 단체의 이익을 얻으면 그러니까 표를 얻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의 어떤 차이에서의 표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지금 법안들이에요. 민주당이 5년 동안 이 법안들을 과연 시도라도 해봤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법안들 앞으로도 양곡관리법 지금 이 법 앞으로의 노란봉투법 이거 다 사실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야기됐던 거거든요. 집권했을 때는 책임지지 아니하고 야당이 되니까 특정 단체의 어떤 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요. 양곡관리법과 그다음에 이 간호사법을 민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과연 민생일까요? 양곡관리법이나 간호사법이 현재 그분들한테 어떤 진짜 실질적인 그런 어떤 이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말이죠. 양곡관리법도 농민들 지금 초과해서 나온 것들 전부 다 사들였어요, 지금까지. 그걸 매번 무조건 산다. 초과하면 무조건 산다. 이렇게 법제화하는 게 문제지. 간호사법도 간호사들의 처우는 지금 어느 지금 정당도 다 처우 개선하겠다고 나서고 있잖아요. 네. 우리 평론가님 말씀이 일부 동의하지만 좀 또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저나 우리 평론가님이나 우리 스튜디오에 나와서 하는 것은 서로의 이제 진보나 보수 각 당의 또 입장들이 있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을 바라보고 서로 함께 토론하고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게 서로 각 당의 이게 이념적 대립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나 정부의 역할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패자도 패자가 되지 않는 국가의 공동체를 만드는 게 우리 국가나 정부의 역할이고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 건강 증진, 삶, 현재 하고 있는데 법 체계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간호법이라는 것을 지역사회에서 의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 보건진료소라든가 방문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법 체계를 제대로 만들자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또 하나는 양곡관리법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저는 충남 논산입니다. 그래서 논산에서 우리 농민들 도농복합도시죠. 농민들 이 양곡관리법 거부되고 나서 농민들 정말 아주 그냥 피눈물이 현장에서는 흘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곡관리법의 핵심은 모두 다 쌀이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국가가 모두 다 수매한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수확량이 늘어났거나 그리고 쌀값이 일정 정도 폭락을 했거나 이렇게 딱 규정을 두고 있거든요. 이 내용이 과거에 기재부에서 그렇게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법제화한 거죠. 그런데 이것도 민주당 단독이 아니라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마련해서 과거보다 더 완화된 내용이에요. 최소한 농민들 쌀값 폭락, 이것은 쌀은 식량 주권이거든요. 95년도에 그 우루과이 라운드 됐을 때 외국의 쌀 수입 40만 톤 수입해야 된다라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가 차원에서는 자동차 수출이라든가 기타 국익 차원에서 필요하니까 농민들이 양보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30만 톤 정도 남아요. 그런데 무조건 남는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수매를 해주는 게 아니라 쌀값 폭락 5%, 그다음에 수확량 예를 들면 7, 8% 이렇게 늘어났을 때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이렇게 바꾼 게 양곡관리법이거든요. 무조건 모든 남는 쌀을 전부 다 수매한다라는 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을 드리고요. 양곡관리법이든 그다음에 간호법이든 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농민들을 위한 민생의 정말 법안입니다. 이런 법안과 관련돼서는 저는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 집권 여당을 국민들이 선택을 해주셨잖아요. 집권 여당이 국민의 민생과 국민의 삶을 챙겨야 되거든요. 오히려 더 나서서 민주당을 설득을 해주셔야 됩니다. 거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에서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국민의힘 집권 여당 되고 나서 민생과 관련돼서는 한 건이라도 법안을 낸 게 있습니까? 좀 개탄스럽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 말씀하신 양곡관리법, 간호법, 거기다가 지금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건들이 또 노란봉투법 그리고 방송 3법 개정안도 있다 보니까 앞으로 좀 이런 전국이 계속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여론의 우려도 있는 게 현실인데 이 밖에도 지금 대립각을 보이는 쟁점들이 많습니다. 그중에 윤리특별위원회가 이제 김남국 의원 징계안을 상정을 했고 일단은 좀 속히 진행을 해야겠다라는 데 있어서는 합의를 이룬 것 같은데 일단 제명에 있어서 여당은 제명해야 한다라는 목소리인 거거든요. 민주당 분위기는 어떤 겁니까? 일단 김남국 의원 건은 두 가지로 봐야 되겠죠. 첫째는 지금 현재 검찰과 경찰에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해 충돌이 됐든 사전에 그 정보를 취득했든 이런 법적인 문제를 좀 살펴볼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국회 상임위에서 코인을 했다라는 그 본인이 시인을 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 유지를 위반한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차원에서 국회 윤리위원회에다가 오히려 회부를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안으로 국회 윤리위에서 구성이 됐으니까 김남국 의원 건과 관련돼서는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그리고 이 수사 내용의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서 저는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물론 절차에 따라서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그럼 제명에 있어서는 어느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린다 이런 건 감지한 내용이 없으실까요? 네, 지금 아직 그 결과를 그렇습니까? 수사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는데 국회의원의 품위 유지 지금 한 건이거든요. 이거 갖고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갑론을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수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그런 네, 입장을 밝혀주신 예, 걸로 예. 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제명 관련해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것인가 사실 제명까지 가는 사례가 그동안 한 건 있었나요? 네, 김영삼 네, 전 그렇기도 대통령과 하고, 관련해서 군사정권 네. 때 한 번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징계 절차 4단계 중에 네. 제명은 특히 더 뭔가 엄격하긴 합니다, 기준이. 그렇죠. 여러 예. 가지 뭐 엄격하지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남국 의원 건이 이제 발발하기 전에 국민들의 목소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고 했을 때 완전히 정말 국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왜 중대선거구제 얘기를 하고 뭐 하는 또 분위기 속에서 또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한 이후부터 전체적으로는 늘리자라는 어떤 분위기가 이제는 더 이상 나오지 않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너무나 지금 분노를 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를 계속 낭비하고 있고 또 자신들의 어떤 그 이해만 뭐 추구하는 그런 집단이다라고 거의 낙인이 찍힌 상황에서 국회의원 수를 더 늘린다? 그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원 수를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국회의원들에 대한 질타,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의 핵심이 그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법적인 어떤 판단, 예를 들어서 뭐 뇌물을 받았다거나 부정부패로서 어떤 코인을 습득을 하거나 축제를 했다거나 이 부분 말고 정말 치열하게 논의를 해야 될 상임위원회 시간에 자신의 치부, 그러니까 부를 축적하기 위한 행위를 했다? 이건 사실 이런 어떤 사법적인 그런 그 판단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인 판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사실은 분노가 국민들한테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세비가 1억 5천만 원 가까운 세비를 지금 이 월급으로 줍니다. 그 연봉으로 줍니다. 그리고 이 9명에 가까운 보좌관들의 월급도 국민들이 줍니다. 그 이외에 차량에 대한 어떤 뭐 지원이라든지 기타 그런 지원들은 어마어마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이유가 당신이 주어진 시간에 국민들을 위해서 충분히 정말 모든 힘을 다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두 번이 아니라 그 기록을 보면 뭐 밤새 해갖고 다음날 아침에 나타나서 또 바로 이 상임위원회 회의하고 자기가 발언하자마자 코인 거래를 하고 이런 어떤 행태들이 계속 되어 왔단 말이죠. 이것이 어떻게 아니 이건 뭐 나중에 그 결과를 봐야 됩니다. 품위 유지에 대한 부분에 불과합니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인식을 만약 갖고 있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왜 분노하는지를 아직도 민주당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겁니다. 이것도 좀 뭐 여야의 프레임 싸움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 같은데요. 상임위 때 국회의원은 국민의 삶의 법안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분들이 있죠.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들이 선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 의원들 공통된 모든 선출직의 분들이라고 봐집니다. 제가 김남국 의원을 두둔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다만 현행 법상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우리 민주당에서 제소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서 그 안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질 텐데요. 중요한 것은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했을 때 국감 때 실질적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지역에 행사 갔지 않습니까?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면 이 상임위 때 코인 했던 이런 부적절한 이런 처신과 그리고 상임위 때 본인 발언하고 끝까지 이렇게 같이 함께 그 상임위에 있지 않고 지역에 행사를 갔던 이런 그 부적절한 내용들 전주 의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거 굉장히 문제거든요. 특히 이태원 참사는 159명의 희생된 우리 그 아이들 청년들에 대한 이런 국회 차원에서 다루는 굉장히 심도 있는 내용들을 토의하고 논의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그 네. 자리에 있지 않고 지역 행사 갔다라는 것은 저는 볼 때 이게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원의 품위, 국회의원의 자질에 대한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봐야 되고 예. 지금 이번에 국회 윤리특위가 열려 있으니 태영호 의원이나 조수진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건들이 지금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정확히 국회의원의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게 품위 유지가 있는지 없는지 위반이 됐는지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철저히 따져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예. 그런 역할들을
국회 윤리특위에서 해주시기를 예. 간곡하게 그럼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서는 사실 뭐 수사 결과 나와봐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수사 결과 다 떠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품이라든지 손상 이런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징계 수위 어느 정도까지 예상을 하십니까? 제가 윤리특위위원 아니어서 가정을 해보는 거죠. 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징계들을 고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딱 네 단계 중에 하나를 정해주진 않으셨는데 평론가께서는 좀 예상하신 내용이 있습니까? 저는 국민들의 눈높이는 사실 이 네 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출석 정지라든지 이런 나머지 세 개가 아니라 당연히 제명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수호지심 국회의원으로서 이건 정말 동료 의원이 했지만 부끄럽다라고 생각한다면 3분의 2 이상이 아마 제명에 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떠한 그런 이 징계 윤리위에 지금 회부된 징계도 사실상 결론을 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0대 국회에서도 43건이 징계위에 회부됐는데 43건 모두 다 결론을 내리지 않고 그대로 다 사라졌습니다. 지금 윤리위, 그러니까 예. 국회윤리위요. 예, 국회윤리위의 결정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관료로 봤을 때 아마도 흐지부지 될 것이고 또 60일간 만약에 끌게 된다고 한다면 윤리 외부 자문위가 그러면 예. 60일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 또 다른 어떤 이슈들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보나마나 아마 이슈가 또 터질 테고요. 그렇다면 또 이 이슈가 또 잠잠해지는 걸 틈타서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는데 예. 다만 이것이 어떤 지금 상황이냐면 총선을 바로 앞두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양 정당이 모두 다 기득권 내려놓기 경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원 당규도 막 계속 바꾸고 또 혁신위도 만들어서 어떤 것들을 다 의원들이 내려놓겠다. 이런 경쟁을 서로 벌이는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상황이 만약 흐지부지 된다. 이렇게 된다면 아마도 그 국민들이 총선에서 이거 굉장히 큰 어떤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회윤리위 이렇게 가다가 흐지부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궁금한 게 이게 마무리 지어야 하는 기한 요건이라던가 김남국 의원도 당사자가 꼭 출석을 해야 한다라던 요건이라던가 이런 요건들이 좀 의무적으로 정해진 게 없는 겁니까? 네, 그 내용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요. 김남국 의원이 코인에 대해서 그 상임위에서 했다라고 본인이 인정을 했고 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이 자진 출석할 거라고 저는 봐집니다. 또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소명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내용하고 또 인정할 내용이 있으면 인정하고 또 사과할 내용이 있으면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남국 의원 이야기 나온 김에 행보 좀 살펴보면 워낙 이제 관심이 쏠려 있다 보니까 지역구 사무실에서 목격이 됐다더라라는 어떤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 표명을 한 지는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5월 18일에 어떤 휴게소에서 사진이 찍힌 이후에 또 최근에 지역 사무실에서 사진 찍힌 그것 이외에는 아무런 지금 그 행보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요. 대단히 부적절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회기 중이고 상임위, 자신이 속한 상임위가 적절하든 부적절하든 법사위에서 제척을 당하든 안 제척을 당하든 그건 국회에서 다른 그런 상임위에서 결정한 문제고 또 국회의장이 결정한 문제고 자신은 국회의원이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상임위가 열렸을 때 당연히 출석의 의무가 있는데 벌써 2주 가까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건 자신이 한 말과도 또 충돌이 돼요. 자신은 국회의원에 당선된 지 10여일 후에 YTN의 라디오에 출연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초선으로서 가장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국회 출석을 하지 않는 것, 상임위 활동을 하지 않거나 국회 출석을 하지 않는 의원에 대해서 세비 반납은 물론이고 징계를 내리는 법안을 앞장서서 제출하겠다라고 공언을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공언한 그런 내용을 자신이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거잖아요. 이건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코인을 딴 데로 또 옮기기 위해서거나 검찰 출두의 어떤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별의별 얘기가 다 있습니다만 그런 추정을 하고 싶진 않고 지금은 기피하고 있다. 즉 자신이 한 말들이 전부 다 지금 반대되는 어떤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5월 17일, 16일 이런 예. 어떤 상황들 그것을 어떻게 수습할 수 없는 상황 그리고 자신이 어차피 검찰에 가야 되는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으니까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다. 이 역시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지금 의무를 하지 않는 것, 자신이 코인하는 것과 똑같은 어떤 상황이거든요. 역시 공과 사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뭐 지금까지는 자명입니다만 지금 대변인께서는 자진 출석 예상한다고 하셨고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이슈가 하나의 소나기가 좀 잠잠해진다라고 본인이 만약에 느끼기 시작한다면 뭐 아마도 뭐 예를 들어서 윤만석 의원이라든지 이성만 의원의 본회의 뭐 표결이라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것도 6월에 아마도 또다시 이재명 대표의 뭐 체포 동의안이 또 통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회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것들의 이슈에 묻혀서 자신이 어쨌든 지금의 어떤 여론의 가장 중심이 되는 그런 상황만 피한다면 그때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간의 자맹 이유는 저는 김남국 의원 우리 여야 정치권이 정말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그런 토론과 그런 협치 문화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김남국 의원 많이 이슈가 됐죠. 처음에 김남국 의원이 오히려 언론인들한테 해명도 하고 그리고 적극적인 활동을 했죠. 저는 지금 뭐 2주 동안 이렇게 언론에 나타나지 않고 이런 과정들은 저는 자숙하는 과정이라고 봐집니다. 예. 그렇죠. 본인이 상임위 때 코인했고 이런 사실관계를 인정을 했고 또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까? 자숙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그렇게 지금 현재 이렇게 이슈가 되고 이렇게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국회 윤리특위에 지금 제소가 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 그 언론에 대한 해명과 그리고 왕성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국민들 어느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렇게 자숙하는 게 오히려 정말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예. 여당에서는 김 의원이 지금 공식 활동이 없는데 세비도 그렇고 법사위에 소속되어 있는 것도 그렇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는 뭐 탈당을 했으니까요. 결국 전 국회의장께서 사보위 같은 경우는 무소속 같은 경우는 전 그 상임위를 좀 배정을 해주시겠죠. 예. 그래서 방탄은 아니고요. 뭐 김남국 의원이 이 세비를 꼬박꼬박 받는다. 한 2주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 이 지금 자숙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오히려 더 적극적인 그런 의정 활동을 하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국민들에 대한 도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탈당을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의혹의 중심 인물 중 한 명인 윤관석 의원 산자위원장 지금도 맡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도 체포동의안이 지금 아마 국회 회부가 되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산자위원장이나 지금 윤관석 의원, 이성만 의원에 관련돼서도 국회의장이 아마 고민을 해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저도 사실 김남국 의원이 자성의 그런 행보였으면 합니다. 근데 마지막 그러니까 이 자명을 하기 직전에 김어준 유튜브 방송에 나와서 한 말은 자성의 말은 아니었거든요. 자신이 했다. 그런데 몇천 원에 불과하다. 그게 어떻게 자성으로 국민들이 듣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자명하기 직전에 국민들한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하고 내가 어떤 돈으로 시작을 했고 해서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자명을 했다고 한다면 언론들이 쫓아다닐 이유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들어야 될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언론들이 쫓아다니고 정말 반성을 하고 있는가를 지금 캐물었던 것이지 자성이라면 왜 언론들이 뛰어다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뭐 김남국 의원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뭐 자숙 이유든 아니면 해명 과정이 끝난 이유든 입장을 표명할지는 저희가 또 주목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회의에 쟁점이 참 많다라는 말씀을 앞서 드렸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성만 의원, 윤관석 의원 체포동의안 보고자 오늘은 표결은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인데 당 내부에서 지금 표결 관련해서는 어느 쪽으로 가닥이 기울고 있는 그런 방향성이 있을까요? 아니요. 저희 민주당 내에서는 뭐 탈당을 했지 않습니까? 그 표결에 관련돼서 논의된 바는 전혀 없어요. 예. 아마 제가 볼 때 과거의 관례를 보면 자유투표 이런 형태로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탈당을 했고 자율투표가 방침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당 내부적으로 이제 의원들끼리 이야기가 나오고 뭐 분위기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그 이성만 의원, 없을까요? 윤관석 의원은 계속 뭐 어찌됐든 간에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다음 체포 동의안 오고
그 첩보 동의안 안건을 보고 모든 전 여야 국회의원들한테 전 그 내용들이 전 설명이 되고 하겠죠. 그 내용들을 판단하고 국회의원 개개인별로 본인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하지 않겠는가, 네. 표결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민주당 의원들 자율 투표라고 해도 각각의 좀 고심이 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무리 탈당을 했다고 하더라도 탈당이라는 것, 그러니까 진짜 무소속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며칠 전까지도 같은 어떤 당에 함께 했고, 또 이 두 의원이 지금까지 당에서 활동했다는 또 선수라든지 혹은 활동의 깊이를 보면 무소속이니까 우리가 뭐 그냥 자율투표를 하자 이런 상황은 아닐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 당의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335 어떻게 할 거냐라는 서로 의견을 당연히 교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만약 그 결과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면 그야말로 자유투표를 할 수가 있는데 가결이냐 부결이냐에 따라서 그 다음 상황들, 예를 들어서 현역 의원이 돈을 수수한 사람들은 또 계속 또 이 체포동의안이 올 가능성도 있고 기소될 가능성도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당대표의 어떤 체포동의안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들이 가결과 부결로서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이제는 가결과 부결, 체포동의안과 관련돼서 국민들이 아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거든요. 이거야말로 기득권 아니냐. 이런 상황 속에서 민주당이 물론 진짜 의총을 열어서 결정은 못하겠지만 내부의 어떤 분위기는 어느 정도는 암암리에 예. 개파적으로나 아니면 335 이렇게 의견을 교환하고 그런 의견 속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오늘 보고를 했고 또 다음 달 12일에 표결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는 그때 또 가서 보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내용도 짚어보죠. 선관위가 오늘 긴급회를 열었는데 자녀 특혜 채용 논란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부분 앞으로 좀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참 아주 옳지 않은 일이죠. 지금 선관위 사무총장, 사무차장 아주 장관급, 차관급 고위 인사들이죠. 그리고 6명이 연루가 돼가지고 오늘 그 선거관리위원장께서 사무관급 이상 전수조사를 하겠다라는 이런 입장도 밝혔습니다. 예. 선관위는 헌법기관입니다. 그래서 여야가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독립된 헌법기관이어서 오히려 그럴수록 인사와 굉장히 투명성에 대한 또 합리적 선거관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그 선거관리위원회의 생명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또 국민들의 의혹이 없도록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되고요. 예. 이 기회에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쇄신하고 혁신하는 그런 환골탈태하는 그런 기관으로 나서기를 바라고 예.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당에서 선거관리위원장 또 퇴진까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헌법기관의 장애, 도의적 책임 뭐 이런 것은 국민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너무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잘못하면 국민들께서 집권당이 이 선거관리위원 헌법기관의 기관장을 사퇴하라고 압력하고 오히려 이게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국민적인 의혹과 불신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념해야 됩니다. 저는 대변인 말씀보다 더 깊게 이번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불법 채용 있잖아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들여다보니까 관행이더라고요. 전임 사무총장 때부터 그렇고 또 안에 들여다보면 5급 이상 벌써 6건이나 나왔습니다. 이건 왜 그랬냐?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전혀 어떠한 감찰이나 어떠한 투명한 외부의 그런 견제를 받지 않겠다라고 스스로들 그렇게 썩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내부적인 어떤 이 자체 견제가 시스템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또 들여다봤더니 선거관리위원장은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이 사건이 터진 지 아무 얘기도 안 하다가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지금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나 봤더니 이 사람이 상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법관 중에 한 명이 비상임인인데 그냥 겸직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20공화국 때부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렇게 겸직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무책임한 상임위원장, 그러니까 이 노태학 상임위원장의 선거관리위원장의 문제가 아니고 문제만이 아니라 이 현행 제도로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권한이 별로 없어요. 보니까 이걸 제도 안 해도 돼요. 자기는 대법관의 이런 인에 불과한 거예요. 겸직이라는 것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저는 차제에 여야가 합동으로 이거 개헌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굳이 대법관을 겸직할 이유가 없거든요. 제대로 책임질 사람 상임해서, 그러니까 비상임이 아니라 상임해서 이것만 전념할 수 있는 대법관 출신이든 뭐 판사 출신이든 이렇게 해서 아예 선거관리위원장이 모든 걸 책임지게 만들어야 되는데 예. 그렇게 안 하니까 며칠 만에 나타나서 뭐 내부적으로 감찰하겠습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하잖아요. 저는 더 깊게 뿌리 깊게 이걸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을 굉장히 엄중하게 접근해서 풀어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이종근 시사평론가 황명선 전 민주당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